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예. 돈을 계속 시중에 풀겠다는 그런 방침인가요?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저께하고 어제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예. 매년 3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달러를 푸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사들이는 속도를 조절하기에 앞서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차량 폭발 사고 결국 예. 테러였군요. 지난 월요일에 중국 천안문 앞에서 발생한 의문의 차량 돌진 사건이 테러로 확인됐다고 중국 공안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사망했던 테러 용의자 3명이 일가족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 사건 차량 안에는 쇠몽둥이, 또 장도, 큰 칼이죠. 그리고 휘발유통, 또 성전이라는 문구가 써있는 깃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테러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우스만 아이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의 부인 또 모친이 사망을 했는데요. SUV 차량을 몰고 천안문 앞 인도로 돌진해서 관광객을 들이받은 다음에 그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테러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세 사람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 위구르인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그에 앞서서 중국 정치 권력의 상징인 천안문 앞에서 테러를 저지름으로써 독립 요구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냥 생활고를 비판한 자살 공격일 수도 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공격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의 다수파인 한족들이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을 다 차지하면서 위구르인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미가 짙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어떤 곳입니까? 중국의 3대 소수민족 자치지역은 이 신장 위구르하고 티벳, 네이몽구 이렇게 세 곳인데요. 최근에 세 곳 모두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그리고 시위대하고 공안 사이에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흔히 티베트 문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와 권력에 대한 독점 이게 가장 심한 곳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 지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많은 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왜 티베트가 더 많이 부각되느냐라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구르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라서 이 서방 언론이나 정부들이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자결권은 강조하면서 위구르인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는 일종의 이중잣대인데요. 그렇게 보면 위구르인들은 한족하고 또 서방 양쪽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구르, 티베트 말고 한 곳 네이몽고는 내몽고를 말씀하는 거죠? 예. 네. 자, 일본 아사히 신문에 어제 특이한 사설이 등장했어요. 군데군데 먹칠이 된 사설이 실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비밀보호법안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파격적인 편집이었습니다. 특정 비밀보호법안은 지금 일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취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그 법에 따라서 사설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설에는 중간에 아베 총리의 동정을 표시해보겠다라고 하면서 27일 총리 일정을 예로 들어서 시, 분 이런 세부 내역에다가 먹칠을 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민당의 고이케 유리코 의원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각 신문들이 총리 동정을 보도하는 것은 알 권리를 넘어선 거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비판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인터넷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제목을 보니까 총리 동정도 땡땡땡 하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 통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해봐도 반대하는 의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틀 전에는 법학자라든지 변호사 이런 법률 전문가 27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보호법안이라는 것은 방위와 외교, 또 첩보행위, 테러 이런 정보 중에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또 그거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처벌의 범위와 수위 이런 것들이 크게 늘리는 거고요.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 법이 재무장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이 법을 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서 여론은 아주 나쁜 상황인데요. 아베 재무장 행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적발된 것이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다음 달 11일부터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 안보대화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의 니시 마사노리 사무차관도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NHK 방송이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조율 중에 있고 그게 성사가 된다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으로 다시 열어서 작년 6월에 추진이 중단됐던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문제를 일본이 한국 쪽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차관 회담이 열리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하고 군사정보협정이 다시 다뤄지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군사정보비밀협정을 협의하는 걸 사실상 시인한 셈이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HK의 보도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일본 쪽의 희망사항인데요. 우리가 협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또 한 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국방차관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반도 진출 문제만 우리하고 협의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점에 이런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조선학교에 매년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982년부터 30년 동안 받아왔고 또 1,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3차 핵실험을 이유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요코하마에는 초등학교 2곳하고 중고등학교 1곳이 있고 또 현 전체로 보자면 5개의 조선학교가 있는데요. 현과 시로부터 모두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교원들이 2, 3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제1조선인들이 세금은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는데 이런 교육 지원에서는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시민들한테서도 이런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부당한 조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무인 공격에 의한 피해 통계 이번에 발표가 됐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파키스탄에서 2008년 이후 317회에 걸친 미국의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모두 2,2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은 67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은 부시 행정부 때는 50회가 안 됐었는데요. 오바마 정부에서는 첫 임기 4년 동안 400회가 넘게 있었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이 4개 나라가 드론 공격에 주무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드론 공격을 선호하는 것은 반전 여론이 높은 미국 시민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몰래 한다는 것은 곧 전쟁의 책임도 피하겠다는 거라서 일반적인 군사작전보다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